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요. 영상을 다 찍었는데 녹화를 안 했어요. 화면 녹화를 안 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강의 말고 앞 시간에 우리가 보조기기에 대한 영상을 살펴봤죠.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다양한 주무부처가 있었고 다양한 사업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조기기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 보조기기라 그러면 앞 영상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검색하기가요 그렇게 쉽거나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네, 서두가 길면 본론이 또 길어지니까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제 화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뿅.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장애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아직도 구독하기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나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도 목표라는 게 있고 저도 힘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팍팍! 아셨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요. 그 첫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 장애인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의료급여 2종과 근로능력 세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015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급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수급자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전에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한 종류가 있고, 이거는 절대적 빈곤을 통해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의 변화와 함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면, 여기에서는 급여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부터 할게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얘가 나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5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즉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인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다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럼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범위, 40% 범위, 주거가 44%인가요? 교육이 50%, 이렇게 그 중위소득의 비율이 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엄청 작은 소득이잖아요. 교육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돼도 지급해준다라는,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또 수급자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근로 무능력 세대만으로 구성되면 수급자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고요. 의료급여 2종은 그 중에서
건강한 누군가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 능력 세대라 그래서 의료급여 2종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1종은 아니냐? 1종은 지원비가 이미 더 많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무엇을 지원해 주냐? 지원 금액.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본인 부담금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은 어때요? 이만큼. 절반을 지원해 주죠. 전액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더불어서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타법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 외래 입원 진료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진료를 받을 때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보통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은 검색이 가능하니까 등록증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조회를 해보겠죠. 그래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병원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해야 한다. 이때 어디에서 요양정보마당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등록정보 및 보장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고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코로나19에서부터 그 중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 부담 진료는 의료급여 기금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 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이에요.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잖아요.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어떤 혜택을 받냐면 건강보험 혜택이 아니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뭐냐면 수급자가 아닌 분들인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데 등록장애인이 가정 내에 있을 때 뭐예요? 지역가입자. 그리고 그 가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지역가입자일 때의 적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과 과표 재산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요양 등급까지, 이 세 가지. 그래서 요양 등급은 과거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장애 정도로 여기에는 뭐 1에서 3, 4에서 6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 요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소득과 과표, 재산이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은 어느 수준이냐면 1억 3,500만원 이하라야 되고요. 소득은 연간 360만원 이하라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과요. 더불어서 우리 자동차가 사치품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서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분에 해당하는 것은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일반인의 자동차는 점수로 환산이 되지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등록장애인에 한해서는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연령이 아이냐, 경제활동 가능 인구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요. 뭐예요?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 다 기본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 저소득 장애인의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개로 쪼개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하나로 묶어놨고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진단비 대상자와 검사비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달라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파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단비 대상자는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예요. 우리가 바로 앞 화면에서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네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생활이 좀 더 열악한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얘는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 장애 등급을 한번 받으면 무한정으로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재판정 기준을 기한을 뭐 3년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년마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진단비 대상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검사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잖아요.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차상위 계시면서 장애인 연금 신청, 활동 지원 뭐 이러한 것을 할 때 뭐예요?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받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받느냐? 어떤 지원을 받느냐? 지원 내용을 보면요. 일단 진단비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야 되는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 경우는 4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장애인은 15,00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X가 많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대상자가 많으면 이 금액도 큰 거니까요. 차후에 금액을 올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장애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의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PPT를 많이 넣는데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이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는요. 왜? 의료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그래서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지원은요, 모든 대상자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사람,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에 지원을 받은 환자인데, 우리가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눠지죠.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의 정한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요. 질환별 본인 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받는 분들이 다 금액과 비율이 같냐? 그렇지 않아요. 비율과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질환에 따른 지원이나 범위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통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마찬가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증이 확인이 가능한 자이고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의료급여나 차상위는 이미 소득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차상위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재산을 하지 않고 그 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안내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살펴보시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보조기기 구입비라든지 간병비, 호흡 보조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 구입비 등을 현금 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나 특수식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집어넣었어요.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요. 대상 질환은 95개. 질환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면 35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수식 같은 경우는 특수조제 분유 같은 경우는 연간 360만원 범위이고요. 저단백 핵반 같은 경우는 연간 168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상 질환이 좀 적죠. 이거는 식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간병은 다양한 영역에서 간병이 필요하니까 95개 질환이 포함되는 것이고 식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8개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어요.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준 중위소득의 180%. 180%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위소득보다 이미 180% 수준으로 상당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 연령은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같이 보실까요? 선정 기준은요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중복 장애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은 앞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 기준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세 미만은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님은 6세 미만의 당신의 아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조금 성장이 더딜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 갖고 교육하고 높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발달재활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부모님은 뭐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장애 등록을 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돼? 아니면 적어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전달되었을까요? 6세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장애인으로 그 장애인 등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소견서를 받으면, 의뢰서를 받으면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비용에 차등 지원된다 그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22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는 4만원, 120% 이하인 경우는 6만원, 180% 이하인 경우는 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80% 이상 별도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의료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의료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언어가 좀 어눌하다, 4살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어눌하다 그러면 언어는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 기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도 있어요.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라는 거죠. 자,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부모 또는 조선의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의 조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지적, 자폐성, 내병변 등록 장애인 경우에 어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장애로 인해서 자녀의 양육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한다 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누구에게? 자녀에게. 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영역 중에 그 부모의 장애로 인해서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어떻게?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서 마찬가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볼까요?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수하가 아니라 수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전액 지원되고요. 차상위는 2만원 본인 부담금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는 4만원, 120% 이하는 6만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이에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이번에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앞전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부모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 자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를 지원해주는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하는데요. 주장애가 아니라 부장애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자녀가 영유아 만 6세 미만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의사소견서 제출 시 지원이 더불어서 가능하다라는 것 설명해 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우선하여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차, 그래서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16만원 12개월 동안 제공이 되고요.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 정서 검사 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최대 12개월에 하나요. 지원 연장 가능하고요. 서비스 지원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이에요. 입양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요, 이건 별도의 내용이지만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요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을 입양을 했다 그러면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이 되고요.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하는, 그죠? 보통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함하는 연간 26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26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나머지 부분은 또 건강보험에서, 그죠? 그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또한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이러한 것들이고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어떻게 해요? 지원받을 수가 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9번째로요.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하고요. 지금 권역재활병원 현황이 전국 7개소에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라든지 대전, 호남, 영남, 제주, 경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올해 7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선정 기준은 권역 재활병원 입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방문 재활 프로그램 및 건강중진 프로그램,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조기 사회복귀 지원,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요. 신청 방법은 권역 재활병원에 방문하여 공공재활 프로그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어때요? 오늘 설명한 다양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나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면 좋을 정보들이 있었나요? 그러한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정보를 찾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나누어서 우리 안에 어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정보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